유선 PD님이 네. 세상에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답이 없으니까. 네. 인간관계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바뀌죠. 상황마다 바뀌죠. 거기다 이제 상대 반응 예측하기도 어렵죠. 네. 거기다 이제 이런 것들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되게 사소한 행동이 네. 막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더 커져. 어.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행동을 했는데 네. 상대방은 그걸 보고 쟤 왜 저래? 나 싫어하나? 뭐 이런 부정적 감정이 계속 커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이런 특성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복잡계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입니다. 아, 네. 인간관계도 그럼 복잡계군요? 그렇죠. 왜냐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바뀐다는 거, 그 케바케라는 거, 그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반응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예측 불가능성도 복잡계죠. 그리고 사소한 게 커질 수 있는 그런 피드백 루프가 생긴다는 것도 또 복잡계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제 복잡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이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이 책이 이제 갈등과 분열을 복잡계로 바라보는 책이거든요. 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도 복잡계 관점에서 극복하는 방안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네.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경험적인 또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 그런 거에서 따온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근본이 그거예요. 복잡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좀 색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건 어려운 인간관계, 심한 갈등이 있는 인간관계 그런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없잖아요. 보통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좋게 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이미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 막 이런 거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내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 그게 또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든 경우죠. 그쵸. 싫은 사람을 매일 보러 와야 돼. 마치 지금 우리가 서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다는 거. 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싫은 사람을 매일 볼 수는 그렇게 싫은 상태로 볼 수 없잖아요. 네.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 방법을 제시하는 복잡계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게 이 책에 있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거예요. 어려운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5가지 방법. 이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라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유선 PD님은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하는 사람이면은 믿고 싶죠. 바뀔 수 있다고. 네. 예. 저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에 반대해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공감은 됩니다. 아. 왜냐? 사람 바뀌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게 쉬우면 제가 살을 벌써 뺐죠. 아니, 본인은 바꿔야죠. 아무튼 이게 사람 바뀌는 게 네. 정말 쉽지가 않아서 네.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그럼 사람이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갈등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커집니다. 아. 예를 들면 갈등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더 경쟁적이고 호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입견을 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적지 않은 세력에 보복하려는 성향도 늘어난다고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상대편한테 더 개방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내 마음에 들게 바뀔 수도 있겠지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네. 갈등 상황에서 더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신념이 태도를 유연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런 신념이 있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또 행동도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싶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을 믿어라.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커플 관계를 사랑을 오래 지속하는 핵심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서로 부부라는 게 결혼을 지금까지 20, 30년을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만났잖아요. 네. 만났으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줄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고 삽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 2로 생각하라입니다. 시스템 2?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데니얼 카나먼 교수님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한대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발을 신을 때 어느 쪽 발부터 넣을까? 이런 거 막 깊게 고민하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쵸, 없죠. 그러니까 빠르고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쪽 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시스템 1. 그러면 대체로 시스템 1이 작동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많은 의사결정은 시스템 1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깊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 1의 장점이에요. 네. 인지적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예. 대신 단점이 있죠. 처리 과정에서 오류나 편견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자동적이니까 틀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자, 그럼 이게 지금은 약간 말장난처럼 들렸지만 네. 실제로는 이거예요. 제가 시스템 1로만 생각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2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게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차이다. 자, 그러면 시스템 2는 뭐냐?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네. 속도도 느리고 더 많은 주의력을 필요로 해요. 즉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하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시스템 2예요. 그러면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거는 시스템 2를 가동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깊게 생각해야지 편견에 덜 영향받고 네. 또 더 정확하고 결정적으로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게 시스템 2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인간관계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 어려운 인간관계 있잖아요.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소한 행동이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툭 친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죠? 쟤 뭐야,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아,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친한 관계면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면은 오히려 킥킥 하면서 나도 가서 툭 치고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장난을 칠 텐데 되게 막 사이가 안 좋은 애가 네. 그러면 뭐지? 이제 아예 대놓고 나한테 시비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애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좁아갖고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주 사소한 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네. 왜곡될 수 있다.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시스템 2로 생각할 수 있으면 네. 주변 지금 애들이 점심시간이라 막 튀어나와갖고 복도가 번잡하네? 이런 상황에서는 부딪힐 수도 있겠네? 걔 거기다 보니까 계속 핸드폰 보고 가고 있네? 쟤는 나한테 별 뜻이 없었겠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 얘가 아무리 날 싫어해도 저렇게 대놓고 시비를 걸고 굳이 귀찮게 그럴 리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스템 2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오해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인간관계에 놓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 항상 시스템 2로 생각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 저수지를 긍정으로 채워라. 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피터 T. 콜먼 네. 이분이 1980년대에 정신병동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 정신병동이 되게 폭력적인 환자들이 많았다. 네. 예. 근데 여기서 한 번은 폭력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 특공대까지 막 출동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저자분이 협상에 나섰더니 환자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환자들이 굉장히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아쉬운 감정이요? 예, 왜 아쉬웠냐면 이 사람들 몸이 근질근질해갖고 싸우고 싶었거든요. 싸우고 싶은데 이 사람이 중재를 하니까 차마 못 싸우겠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린 거죠. 네.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저자가 말하길 평소에 환자들하고 네.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와. 그렇게 감정 저수지를 긍정하는 마음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갈등 해결에서 감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뭐 토론합니다. 네. 막 뭐 서로 소통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럴수록 이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실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이게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이런 게 되려면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나 인식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뇌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감성도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에서도 감성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지 토론을 더 잘한다? 토론은 이성의 영역 아니야? 그런데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토론을 더 잘한다는 거죠. 와. 예. 그래서 감정 저수지를 긍정으로 채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공감하고, 배우기도 쉽다 그래요. 그러면은 감정 저수지를 어떻게 긍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먼저 나를 향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방향이 있어요. 네. 나를 향하는 방향은 이거죠. 내 자신을 먼저 긍정성으로 채워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으로 산책 같은 걸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채우고요. 그 다음은 유해한 감정이 미치는 피해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네. 이런 거는 일종의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에 의한 소통을 이어가기 전에 네. 먼저 준비 운동을 하는 거죠. 나를 긍정으로 채워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상호작용에 관한 건데,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것만 끌어냅니까? 나도 또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데 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다 그냥 딱 하나예요. 저 사람한테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을까?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거를 찾아내려고 어떻게 보면은 못 찾아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려는 노력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라. 새로운 프레임. 이게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민감하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일도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 느낌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선 PD님한테 이런 제안이 왔어요. 매달 5,000원씩 기부하세요. 예, 이게 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선 PD님 하다못해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네. 그때 사 먹는 커피가 5,000원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얘기를 해도 네. 5,000원씩 기부하세요 이러면은 뭐 그게 뭐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뭐 기부 못할 건 없지 이렇게 되는데, 네. 똑같은 얘기를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을 기부하세요. 그러면은 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죠. 네. 이런 게 이제 프레이밍입니다. 프레임이 우리말로 하면 액자잖아요. 네. 액자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프레임 효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는 건데, 자, 그럼 이게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효과를 미치느냐? 만약에 깊은 갈등을 해소한다고 싶으면은 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깊은 갈등이 생겼다는 건 지금까지의 표현법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못 가져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 써왔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네. 즉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굳어진 사고를 유연하게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개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이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라이고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과 장소를 잘 골라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언제 이제 공격성이 높아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언제 그러느냐? 네. 불안을 느끼는 장소에 있을 때 그런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낯설거나 네. 시끄럽거나 지저분하거나 네. 사람이 많거나 뭐 이런 뭐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걸 느껴지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쵸. 저도 편안한 장소에서 더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뒷골목 같은데 막 이런 데 있을 때 막 뭐 얘기를 뭐야 빨리 벗어나고 싶지. 네.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네.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급적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그리고 조급한 일이 없는 시간, 이런 걸 선택해야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나서 걱정할 게 없는 시간이죠. 그때 이제 푹신한 소파가 있고 달달한 커피까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네. 얼마나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예. 이런 장소에 가면 이제 편안한 장소 가면 사람이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쵸. 예. 이게 꼭 어려운 인간관계, 갈등 상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오, 이럴 때 사람들이 괜히 분위기 좋은 식당, 카페 이런 거 찾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좋은 편안한 장소에 가야지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걸 국제관계로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되게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와 북한. 네. 얼마나 이게 갈등이 심한 관계입니까? 어디서 만나죠? 두 정상이 만날 때, 아니 두 높은 사람들끼리 만날 때? 판문점. 아, 판문점. 예,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요. 예,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들. 네. 그런 데를 모임 장소로 잡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제3국으로 가든가. 왜 그 협상 전문가들이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하겠어요?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는 장소. 그런 장소를 찾아야 갈등이 심한 국가들끼리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려운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라. 두 번째, 시스템 2로 생각하라. 세 번째, 감정 저수지를 긍정적으로 채워라. 네 번째,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라. 다섯 번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딱딱딱 제목만 들으니까 공통점이 있죠. 상당히 간접적인 방식들이에요. 아, 네, 뭐 어려운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네. 그 사람하고 딱 만나서 딱 하고서는 대면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라.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이 정도까지 가면 정말 간접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등이 깊거나 어려운 관계에서는요. 직접적인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을 때 선생님이 둘이 화해해. 화해하냐고요. 그리고 화해가 됩니까? 아니면은 부부관계 같은 거. 일단은 그 심각한 부부 상황을 생각해요. 먼저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야죠. 아내가 바뀔 수 있고 남편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2로 생각하는 거.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해를 없애는 것가 아니라 그냥 서로에 대해서 시스템 2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가져온다. 언제 한번 남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언제 한번 아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 저수지를 긍정으로 채워라.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생활하다 보니까 지겨워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단어로 이야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라. 예,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열의 시대는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형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즉 공격성을 낮추고 개방성을 높여서 화해의 길로 가는 거죠. 어쨌든 공격성을 낮추고 개방성을 높여서 최소한 극단적인 상황만은 면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아지면은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접근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인간관계를 복잡계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복잡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사회 분열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 고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